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는다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미쓰후미,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미래를, 인간의 신체 감각이라는 관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게 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동물로서 쾌조의 상태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감각은 몸의 느낌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몸을 방치하고 몸의 쓰임을 빼앗아야만 하는 사회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으며 머지않아 틈이 벌어져 모순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생물의 설계는 적어도 20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렵 채집 이래로 인체에는 특별히 그렇다 할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다면 어떻게 몸 본연의 감각 유지와 양립할지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걸으면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스티브 잡스 전기에서 산책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나옵니다. 단순히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대한 사업 협상이나 아이디어의 발현이 산책 중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크버그도 걸으면서 회의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됩니다. 그가 메타 본사 옥상에 워킹 트레일을 조성한 것까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산책로를 걸어본 메타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함께 둘러봅시다. 메타 신사옥 그 옥상에는 1만 1000평에 달하는 옥상 산책로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메타 직원들이 말하길 산책로는 평탄한 편이지만 끝에서 끝까지 걷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커버그가 이토록 옥상 정원과 산책로, 이렇게 걷는 것에 신경 쓴 이유는 초록색 자연으로 가득한 일터가 인재 채용에도 직원의 의욕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걸었더니 답이 번뜩 떠오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걷기와 사고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잡스도 저커버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직원들의 창의력,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면 메타만한 빅테크 기업이 신사옥에 그 정도의 공간과 예산을 할애해서 호화로운 산책로를 짓는 것도 이해할 것입니다.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소 속도는 매년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뇌는 사물을 기억하는 걸 점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주 걸으면 해마의 부피 감소 속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부피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를 통해 해마가 발달한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걷기를 통해 증가한 해마의 부피는 혈액 속의 BDNF로 불리는 물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BDNF는 뇌의 영양소와 같은 물질로 존 레이트는 뇌의 슈퍼 영양제라 표현했습니다. 이 영양제가 해마 속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동안 해마의 작용으로 싱싱한 뉴런이 차례차례 탄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의 연구들은
해마가 기억 기능뿐 아니라 감정 기능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뇌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단 해마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감정의 밸런스도 정보 처리도 해마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우리 몸은 걷기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걷는 인간의 뇌는 저절로 단련이 돼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베토벤은 매일 오후에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지병 악화와 청력 상실을 겪었지만 자연 속 장시간의 산책으로 정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책이 그에게 기분 전환을 넘어 장작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 속을 걸으면 더 좋을까요? 걷기 실험을 통해서 도시 산책을 한 사람보다 산림 산책을 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정도만 개선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산림 산책을 한 사람은 뇌 전두전야 활동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야자키 교수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현대에 만연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초 왜 걸으면 뇌가 활발해질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의문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늘 강한 각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미야자키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산림과 같은 자연을 만나면 그는 현대인도 인간 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뇌를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뇌는 그보다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간은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산을 걸으면 전신을 사용하는 신체의 우위 상태로 옮겨가 평소에 복잡거리던 머릿속이 텅 비게 됩니다. 즉, 뇌가 활발해지기보다는 뇌가 깨끗해진다에 가깝게 됩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이는 내가 정기적으로 산을 오르게 된 이유입니다. 평소 PC와 마주하는 나날에는 머리와 손만 우위에 있습니다. 이 상태를 다리와 전신 우위로 강제 이동시켜서 어떻게든 신체 밸런스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또 매일의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인간만이 가득한 인공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생태계를 생각하면 실로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의 지구에서는 자연과 생물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이들을 접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상태가 좋아집니다. 다음은 걷기를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1.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며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릅니다. 실내도 좋지만 밖을 걷는 편이 시각적인 자극이 더해져서 아이디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2. 일주일에 3회 40분 걷기를 습관화하라.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 정도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노화로 인한 뇌의 위축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뇌를 회춘시키므로 다만 장기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걸을 수 있도록 루트를 짜봅시다. 차로 통근하고 있다면 주 3회는 지하철로 바꾸거나 역 하나는 걷는 식으로 방법을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3. 장기적으로 자연 속을 걸어라. 스트레스를 대폭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산림욕이 명약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주말에 잠깐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편안하고 맑아집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쉬는 것보다는 생산적이고 다가오는 한 주의 업무에도 틀림없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은 걸으면 얻게 되는 5가지 효과입니다. 1. 걸으면 혈당과 혈압이 떨어진다. 장시간 앉은 자세를 가벼운 워킹으로 20분마다 끊어주는 것만으로 식후의 혈당치와 인슐린 수치가 큰 폭으로 저하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당치뿐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갑니다. 주 150분 걷기를 3개월 동안 계속하는 것만으로 혈압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2. 걸으면 오래 산다. 걸으면 인간은 장수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0분 걷기를 실시한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4, 5년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연구에서는 매일 20분 동안 산책을 하면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걸으면 암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4. 걸으면 불면증이 개선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걸으면 불면증이 개선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운동 습관이 없는 건강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걷기가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총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를 낮춰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천천히 걸으면 그만큼 코르티솔이 약간 감소합니다. 반면에 빨리 걸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줘서 코르티솔이 상승하지만 운동 종료 후에 보통 상태로 돌아와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코르티솔 분비를 적당히 자극하면 스트레스 관리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5. 걸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2010년 미국의 연구에서 매일 걷기 등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은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간 빨리 걷기로 뇌졸중의 위험이 27% 저하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1. 앉는 시간을 자주 끊어준다. 앉는 시간이 길면 비만, 신진대사 이상, 심장질환 및 암의 위험이 증가하고 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관리와 근육 건강을 위해서라도 1시간마다 혹은 몇 분간 일어서 있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는 미팅 중에 한 번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데스크 도입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전철 안에서도 일어서 있읍시다. 2. 식후에 걷는다.
식후에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식후의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절반으로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한 정거장 거리 걷기와 같은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3.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을 늘립니다. 비운동성 열 생산으로 불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움직임을 늘리면 좋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쇼핑할 때 걷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동차 엔진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보행 속도가 존재합니다. 시속 약 4에서 5km. 이 속도일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환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짐을 짊어지면 달라집니다. 하중 증가 시 최적 속도는 약간 저하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편이 칼로리를 절약하면서 더 긴 거리를 가는 비결인 셈입니다. 한편 연료가 되어주는 식량은 중량 대비 칼로리 효율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추운 산속에서는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여분의 에너지를 더 씁니다. 몸을 덮이는 식사를 위한 가스캔도 필요하며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한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량 대비 보온성과 단열성이 높은 의류와 침구를 택해서 열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식량과 연료, 침량 등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짐을 챙기는 모든 과정은 결국 칼로리와 무게 사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일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목록화하고 무게를 모두 재보고 짊어질 의미가 있는 연료 혹은 도구인지를 자기 머리로 하나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는데 상당한 거리를 걷는 하이커와 백패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경량화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처음 접한 것은 1박 2일로 오제 국립공원과 시부스산을 걷다가 따끔한 맛을 본 후의 일입니다. 과도한 중장비가 화를 불러 무릎을 다친 나는 예정되었던 이동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산속을 헤매다 헤드라이트조차 없는 상태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며 산을 내려온 그 경험이 나를 이쪽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무게를 그램 단위로 따져가면서 경량화를 추구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경량화되며 연비를 눈에 띄게 끌어올린 것처럼 짐의 경량화를 끊임없이 궁리함으로써 인간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긴팔 티셔츠를 하나 고를 때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최종 선택한 것은 213g으로 약간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은 약간 무겁다 같은 무게 감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짝 두껍고 속 건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소재는 100% 메리노 울입니다. 일교차에 강하고 며칠 걷다 땀범벅이 돼도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버옷 없이 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일일이 물건에 무게를 달아보고 합계치를 맞닥뜨리면 여벌의 옷을 챙길 여유 같은 건 사라집니다. 자신의 생존과 활동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장기 산행의 이러한 사고 훈련은 도시 일상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나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유한 물건이 모두 가시화되다 보니 새 물건을 들이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미니멀리스트적인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셈입니다. 더 나아가 도구의 아름다움, 소재의 의미, 그 용도까지도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소로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 나간 미니멀리스트 슈즈와 비슷한 결의의 사고방식이죠.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변의 물건이 얼마나 넘치는지 평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지만 이사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반면 수렵 채지민은 매달 혹은 매주 때로는 매일 소지품을 전부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이삿짐 업체도 없고 짐 마차도 없습니다.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동물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든 꼭 필요한 소지품만으로 꾸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또한 산과 자연을 걸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풍경,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점점 쌓다 보니 더 멀리 걷고 싶다. 지구상의 여러 장소를 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때로는 아이의 짐까지 대신 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량화는 단순히 가벼운 차림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산행에 꽤 익숙해져서 어떤 간식을 가지고 갈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젤리는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다른 것을 덜어내고 나서라도 꼭 챙겨가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5일분의 식량과 첫날분의 물을 더해 내 짐의 무게는 약 13kg, 아들의 것은 약 4kg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무게라면 대강 체중의 20%가량이고 식량은 날마다 섭취하므로 중량은 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물은 휴대용 정수기가 있으니 트레이를 따라 흐르는 풍부한 강에서 매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에 내리치는 굉음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이곳까지 장시간 비행, 그리고 장거리 버스 이동이 겹쳐서 녹초가 되었음에도 졸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잠들었지만 상상 이상의 추위까지 맞물려 내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텐트 밑바닥이 젖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전에 쏟은 식수인지 비가 들이친 건지 아니면 지면에 의한 침수인지 원인은 특정할 수 없지만 내 침낭이 있는 자리만 흠뻑 젖어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음섬이라고 하지만 한여름의 평년 기온이 5에서 13도 내외라고 들었기에 패딩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날씨 앱은 현재 위치의 체감 온도를 마이너스 2도로 나타내고 있었죠. 바람의 방향으로 실제보다 기온이 낮게 느껴집니다. 그 친절한 설명은 이제 얄밉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은 건 다운 침낭뿐 이것이 젖으면 다운의 성질상
보온력을 잃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재원을 빼앗기면 이윽고 사고가 정지됩니다. 공포가 머리를 스칩니다. 세상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불안이 나를 덮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텐트의 침수 원인을 찾습니다. 바람을 막으려고 텐트 안쪽에 놓아둔 돌 밑에 물이 고인 것 같습니다. 휴지로 닦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건으로 물을 훔쳐서 팔만 텐트 밖으로 빼내고 젖은 수건을 짜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폭풍우는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비상시에 야외에서 밤을 지새울 것을 대비해서 방수 침낭 커버, 비박색을 챙겨왔다는 점이죠. 평소에 산행에서는 거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했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침낭을 물로부터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준 것이죠. 그러나 사태는 더욱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돌을 텐트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대지가 빚어낸 예리한 돌표면이 팽팽한 텐트 측면에 닿아버린 것이죠. 텐트를 쓱 가를 정도의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곧장 배낭에서 꺼낸 덕트 테이프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었던 도구 역시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멋지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 텐트가 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만약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아이와 어디로 피해야 할까? 평소에는 잠들어 있었던 뇌 구석구석이 절로 풀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예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운 예감이 머리를 스치는 가운데 비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가 들면서 빈곤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대체로 1억 320만 원을 넘기면 행복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부보다는 건강이나 가족의 행복에 더 작용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기대가 충족되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페라리를 갖고 싶었는데 프리우스밖에 얻지 못하면 불행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 호르몬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하는 화학 반응의 문제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 세계의 지성이 총동원되어도 너무나 복잡하고 다면적이라서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한 주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다음은 가미대 류에이의 말입니다. 육체의 실감 없이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쫓기듯 정기적으로 산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극단적인 통증, 견딜 수 없는 공복감, 진정한 의미의 결핍, 생사에 관계되는 결핍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면서 머리가 회전하고 충족시켰을 때는 행복을 손에 잡히듯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말은 이렇게 음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손에 넣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육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머리와 손만 사용하면 되는 도시 생활은 오감을 구사하는 일에 중요성도 있게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스스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돈만 내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공급해 주니까요. 이런 상황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제대국이 매년 세계 행복도 랭킹 상위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인의 주된 서식지로 도시라는 발명은 실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지녀야 할 정동, 신체를 거쳐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할 흥미, 주변에 대해서 갖는 호기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을 걷는 일은 이렇게 잃어가는 호기심과 일상에서 잊혀진 결핍의 감각을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최고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의 신체 거푸집은 본래 길고 혹독한 사냥과 굶주림을 건디며 끊임없이 광대한 대지 위를 돌아다닌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몸의 움직임으로써 진화했습니다. 진화를 거쳐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앉아있기만 하는 생활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나쁜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화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행복의 순간은 트레일을 걸은 지 이틀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의 저녁 식사는 아들이 고대했던 봉지 라면으로 정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늘상 제잘제잘대던 아이는 이날 밤만큼은 웃다가도 말없이 라면을 호록호록 삼켰습니다. 그저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한 식사인데 그 긴 길을 걸어온 이때만큼 호사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베개하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수면을 방해한다고 들었지만 온 힘을 다 써버린 우리에겐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얇은 텐트 원단을 투과한 부드러운 햇빛이 비쳐서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텐트에서 나오자 간밤에 가랑비하는 딴판으로 구름이 한 점 없는 장관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걷기에 대한 에세이였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는다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미스 후미,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경제의 미래를, 인간의 신체 감각이라는 관점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게 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동물로서 쾌조의 상태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감각은 몸의 느낌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몸을 방치하고 몸의 쓰임을 빼앗아야만 하는 사회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으며 머지않아 틈이 벌어져 모순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생물의 설계는 적어도 20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렵 채집 이래로 인체에는 특별히 그렇다 할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다면 어떻게 몸 본연의 감각 유지와 양립할지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걸으면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스티브 잡스 전기에서 산책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나옵니다. 단순히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대한 사업 협상이나 아이디어의 발현이 산책 중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크버그도 걸으면서 회의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됩니다. 그가 메타 본사 옥상에 워킹 트레일을 조성한 것까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산책로를 걸어본 메타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함께 둘러봅시다. 메타 신사옥 그 옥상에는 1만 1000평에 달하는 옥상 산책로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메타 직원들이 말하길 산책로는 평탄한 편이지만 끝에서 끝까지 걷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커버그가 이토록 옥상 정원과 산책로, 이렇게 걷는 것에 신경 쓴 이유는 초록색 자연으로 가득한 일터가 인재 채용에도 직원의 의욕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라 판단해서일 것입니다. 걸었더니 답이 번뜩 떠오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걷기와 사고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잡스도 저커버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직원들의 창의력,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면 메타만한 빅테크 기업이 신사옥에 그 정도의 공간과 예산을 할애해서 호화로운 산책로를 짓는 것도 이해할 것입니다. 해마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소 속도는 매년 1에서 2%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뇌는 사물을 기억하는 걸 점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주 걸으면 해마의 부피 감소 속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부피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를 통해 해마가 발달한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걷기를 통해 증가한 해마의 부피는 혈액 속의 BDNF로 불리는 물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BDNF는 뇌의 영양소와 같은 물질로 존 레이트는 뇌의 슈퍼 영양제라 표현했습니다. 이 영양제가 해마 속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동안 해마의 작용으로 싱싱한 뉴런이 차례차례 탄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근의 연구들은 해마가 기억 기능뿐 아니라 감정 기능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뇌에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단 해마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감정의 밸런스도 정보 처리도 해마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우리 몸은 걷기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걷는 인간의 뇌는 저절로 단련이 돼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베토벤은 매일 오후에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지병 악화와 청력 상실을 겪었지만 자연 속 장시간의 산책으로 정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산책이 그에게 기분 전환을 넘어 장작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연 속을 걸으면 더 좋을까요? 걷기 실험을 통해서 도시 산책을 한 사람보다 산림 산책을 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정도만 개선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산림 산책을 한 사람은 뇌 전두전야 활동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야자키 교수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현대에 만연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초 왜 걸으면 뇌가 활발해질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품은 의문 자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늘 강한 각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게 미야자키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산림과 같은 자연을 만나면 그는 현대인도 인간 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뇌를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뇌는 그보다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간은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주도권을 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산을 걸으면 전신을 사용하는 신체의 우위 상태로 옮겨가 평소에 복잡거리던 머릿속이 텅 비게 됩니다. 즉, 뇌가 활발해지기보다는 뇌가 깨끗해진다에 가깝게 됩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이는 내가 정기적으로 산을 오르게 된 이유입니다. 평소 PC와 마주하는 나날에는 머리와 손만 우위에 있습니다. 이 상태를 다리와 전신 우위로 강제 이동시켜서 어떻게든 신체 밸런스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또 매일의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인간만이 가득한 인공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생태계를 생각하면 실로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의 지구에서는 자연과 생물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이들을 접하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상태가 좋아집니다. 다음은 걷기를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는 습관입니다. 1. 걸으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며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릅니다. 실내도 좋지만 밖을 걷는 편이 시각적인 자극이 더해져서 아이디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2. 일주일에 3회 40분 걷기를 습관화하라.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 정도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노화로 인한 뇌의 위축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뇌를 회춘시키므로 다만 장기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출퇴근길에 걸을 수 있도록 루트를 짜봅시다. 차로 통근하고 있다면 주 3회는 지하철로 바꾸거나 역 하나는 걷는 식으로 방법을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3. 장기적으로 자연 속을 걸어라. 스트레스를 대폭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산림욕이 명약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주말에 잠깐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가 편안하고 맑아집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쉬는 것보다는 생산적이고 다가오는 한 주의 업무에도 틀림없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은 걸으면 얻게 되는 5가지 효과입니다. 1. 걸으면 혈당과 혈압이 떨어진다. 장시간 앉은 자세를 가벼운 워킹으로 20분마다 끊어주는 것만으로 식후의 혈당치와 인슐린 수치가 큰 폭으로 저하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당치뿐만 아니라 혈압도 내려갑니다. 주 150분 걷기를 3개월 동안 계속하는 것만으로 혈압 수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2. 걸으면 오래 산다. 걸으면 인간은 장수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0분 걷기를 실시한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4, 5년이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연구에서는 매일 20분 동안 산책을 하면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걸으면 암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4. 걸으면 불면증이 개선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걸으면 불면증이 개선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운동 습관이 없는 건강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걷기가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총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를 낮춰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천천히 걸으면 그만큼 코르티솔이 약간 감소합니다. 반면에 빨리 걸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줘서 코르티솔이 상승하지만 운동 종료 후에 보통 상태로 돌아와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코르티솔 분비를 적당히 자극하면 스트레스 관리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5. 걸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2010년 미국의 연구에서 매일 걷기 등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은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간 빨리 걷기로 뇌졸중의 위험이 27% 저하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1. 앉는 시간을 자주 끊어준다. 앉는 시간이 길면 비만, 신진대사 이상, 심장질환 및 암의 위험이 증가하고 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관리와 근육 건강을 위해서라도 1시간마다 혹은 몇 분간 일어서 있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는 미팅 중에 한 번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데스크 도입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전철 안에서도 일어서 있읍시다. 2. 식후에 걷는다. 식후에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식후의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절반으로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한 정거장 거리 걷기와 같은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3.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을 늘립니다. 비운동성 열 생산으로 불리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움직임을 늘리면 좋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쇼핑할 때 걷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동차 엔진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보행 속도가 존재합니다. 시속 약 4에서 5km,
이 속도일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환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짐을 짊어지면 달라집니다. 하중 증가 시 최적 속도는 약간 저하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편이 칼로리를 절약하면서 더 긴 거리를 가는 비결인 셈입니다. 한편 연료가 되어주는 식량은 중량 대비 칼로리 효율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추운 산속에서는 몸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여분의 에너지를 더 씁니다. 몸을 덮이는 식사를 위한 가스캔도 필요하며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한 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량 대비 보온성과 단열성이 높은 의류와 침구를 택해서 열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식량과 연료, 침량 등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짐을 챙기는 모든 과정은 결국 칼로리와 무게 사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일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목록화하고 무게를 모두 재보고 짊어질 의미가 있는 연료 혹은 도구인지를 자기 머리로 하나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는데 상당한 거리를 걷는 하이커와 백패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경량화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것을 처음 접한 것은 1박 2일로 오제 국립공원과 시부스산을 걷다가 따끔한 맛을 본 후의 일입니다. 과도한 중장비가 화를 불러 무릎을 다친 나는 예정되었던 이동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산속을 헤매다 헤드라이트조차 없는 상태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며 산을 내려온 그 경험이 나를 이쪽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무게를 그램 단위로 따져가면서 경량화를 추구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경량화되며 연비를 눈에 띄게 끌어올린 것처럼 짐의 경량화를 끊임없이 궁리함으로써 인간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긴팔 티셔츠를 하나 고를 때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최종 선택한 것은 213g으로 약간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은 약간 무겁다 같은 무게 감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살짝 두껍고 속 건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소재는 100% 메리노 울입니다. 일교차에 강하고 며칠 걷다 땀범벅이 돼도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버릇 없이 이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일일이 물건에 무게를 달아보고 합계치를 맞닥뜨리면 여벌의 옷을 챙길 여유 같은 건 사라집니다. 자신의 생존과 활동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장기 산행의 이러한 사고 훈련은 도시 일상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나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같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유한 물건이 모두 가시화되다 보니 새 물건을 들이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미니멀리스트적인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셈입니다. 더 나아가 도구의 아름다움, 소재의 의미, 그 용도까지도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로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 나간 미니멀리스트 슈즈와 비슷한 결의의 사고방식이죠.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변의 물건이 얼마나 넘치는지 평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지만 이사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반면 수렵 채지민은 매달 혹은 매주 때로는 매일 소지품을 전부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이삿짐 업체도 없고 짐 마차도 없습니다.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동물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든 꼭 필요한 소지품만으로 꾸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또한 산과 자연을 걸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풍경, 마음을 울리는 경험을 점점 쌓다 보니 더 멀리 걷고 싶다. 지구상의 여러 장소를 걸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때로는 아이의 짐까지 대신 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량화는 단순히 가벼운 차림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산행에 꽤 익숙해져서 어떤 간식을 가지고 갈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젤리는 무게가 조금 나가지만 다른 것을 덜어내고라서라도 꼭 챙겨가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5일분의 식량과 첫날분의 물을 더해 내 짐의 무게는 약 13kg, 아들의 것은 약 4kg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무게라면 대강 체중의 20%가량이고 식량은 날마다 섭취하므로 중량은 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물은 휴대용 정수기가 있으니 트레이를 따라 흐르는 풍부한 강에서 매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텐트에 내리치는 굉음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이곳까지 장시간 비행, 그리고 장거리 버스 이동이 겹쳐서 녹초가 되었음에도 졸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잠들었지만 상상 이상의 추위까지 맞물려 내 머리는 또렷했습니다. 텐트 밑바닥이 젖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전에 쏟은 식수인지 비가 들이친 건지 아니면 지면에 의한 침수인지 원인은 특정할 수 없지만 내 침낭이 있는 자리만 흠뻑 젖어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음섬이라고 하지만 한여름의 평년 기온이 5에서 13도 내외라고 들었기에 패딩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날씨 앱은 현재 위치의 체감 온도를 마이너스 2도로 나타내고 있었죠. 바람의 방향으로 실제보다 기온이 낮게 느껴집니다. 그 친절한 설명은 이제 얄밉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은 건 다운 침낭뿐 이것이 젖으면 다운의 성질상 보온력을 잃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체온을 빼앗기면 이윽고 사고가 정지됩니다. 공포가 머리를 스칩니다. 세상 완전히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불안이 나를 덮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텐트의 침수 원인을 찾습니다. 바람을 막으려고 텐트 안쪽에 놓아둔 돌 밑에 물이 고인 것 같습니다. 휴지로 닦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건으로 물을 훔쳐서 팔만 텐트 밖으로 빼내고 젖은 수건을 짜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폭풍우는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던 건 비상시에 야외에서 밤을 지새울 것을 대비해서
방수 침낭 커버, 비박색을 챙겨왔다는 점이죠. 평소의 산행에서는 거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했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침낭을 물로부터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준 것이죠. 그러나 사태는 더욱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돌을 텐트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대지가 빚어낸 예리한 돌 표면이 팽팽한 텐트 측면에 닿아버린 것이죠. 텐트를 쓱 가를 정도의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었습니다. 곧장 배낭에서 꺼낸 덕트 테이프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었던 도구 역시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멋지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 텐트가 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만약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아이와 어디로 피해야 할까? 평소에는 잠들어 있었던 뇌 구석구석이 절로 풀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예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운 예감이 머리를 스치는 가운데 비바람이 뚝 그쳤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가 들면서 빈곤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대체로 1억 320만 원을 넘기면 행복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부보다는 건강이나 가족의 행복에 더 작용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기대가 충족되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페라리를 갖고 싶었는데 프리우스밖에 얻지 못하면 불행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 호르몬이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하는 화학 반응의 문제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 세계의 지성이 총동원되어도 너무나 복잡하고 다면적이라서 아직 결론이 나지 못한 주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다음은 가미대 류에이의 말입니다. 육체의 실감 없이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쫓기듯 정기적으로 산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극단적인 통증, 견딜 수 없는 공복감, 진정한 의미의 결핍, 생사에 관계되는 결핍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면서 머리가 회전하고 충족시켰을 때는 행복을 손에 잡히듯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말은 이렇게 음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손에 넣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육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머리와 손만 사용하면 되는 도시 생활은 오감을 구사하는 일에 중요성도 있게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스스로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돈만 내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공급해 주니까요. 이런 상황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제대국이 매년 세계 행복도 랭킹 상위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현대인의 주된 서식지로 도시라는 발명은 실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지녀야 할 정동, 신체를 거쳐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할 흥미, 주변에 대해서 갖는 호기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을 걷는 일은 이렇게 잃어가는 호기심과 일상에서 잊혀진 결핍의 감각을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최고의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인류의 신체 거푸집은 본래 길고 혹독한 사냥과 굶주림을 건디며 끊임없이 광대한 대지 위를 돌아다닌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몸의 움직임으로써 진화했습니다. 진화를 거쳐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앉아있기만 하는 생활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나쁜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화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행복의 순간은 트레일을 걸은 지 이틀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의 저녁 식사는 아들이 고대했던 봉지 라면으로 정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늘상 제잘제잘대던 아이는 이날 밤만큼은 웃다가도 말없이 라면을 호록호록 삼켰습니다. 그저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한 식사인데 그 긴 길을 걸어온 이때만큼 호사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베개 하는 생체 시계를 교란시켜 수면을 방해한다고 들었지만 온 힘을 다 써버린 우리에겐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얇은 텐트 원단을 투과한 부드러운 햇빛이 비쳐서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텐트에서 나오자 간밤에 가랑비하는 딴판으로 구름이 한 점 없는 장관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걷기에 대한 에세이였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